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광동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동성 지역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드렸고 아편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 광동성과 광주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광동성의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그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중국 내에서 그죠? 성급 행정 단위 중에는 단연 1위는 광동성에 해당합니다. 광자가 일본의 신자체네요. 그다음 2위는 산동성, 3위가 하남성으로 보통 이렇게 인구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고정돼 있다 싶이 합니다. 광동, 산동, 하남성 이 정도의 순위는 여러분 알아두셔도 나쁘지는 않겠죠. 어쨌든 성급 행정단위 중에는 인구가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것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동성 지도에서 보시면 어디쯤에 있습니까? 중국의 남부 쪽에 있습니다. 광서 장족 자치구도 보이고 오른쪽엔 타이완도 보입니다만 복건성도 보이네요. 북쪽으로는 호남성과 강서성이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해남성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해남성도 원래는 광동성의 일부였다가 나중에 독립적인 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예전에 전라남도에 귀속되어 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 지도는 청나라 시기 1661년에 행정구역 혹은 경계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광동성 중에 이 해남도가 포함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광동성 안에 해남성이 표시가 됐고 광서성도 약간 일부가 광동성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기의 광동성은 지금과 비교하자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의 광서성, 그 다음에 해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나라 때입니다. 지금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광동성의 주요 지역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도시입니다. 제가 광동성의 주요 도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광저우, 광주하고 두 번째는 셴전, 심천과 세 번째는 쭈하이, 주해를 꼽았습니다. 광주는 광동성의 성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천의 경우에는 농촌부터 시작해서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이 매우 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 심천은 특히 홍콩과 인접해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주해의 경우에는 심천과 마찬가지로 특별 경제 특구에 지정되어 있고 여기는 홍콩이 아니라 마카오와 서로 경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광주, 심천, 주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유명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주라는 도시는 광동성에서 가장 큰 도시죠. 중남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고 중국 내에서도 보자면 북경과 상해를 제외하면 가장 큰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경과 상해는 중국에서는 직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급 안에 있는 도시 중에는 성회 중에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광주는 화성으로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이 성을 도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주의 화교들은 복건성, fujian성의 화교와 더불어 매우 유명한 거의 화교 출신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北上广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중국의 보통 요즘 말하는 4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베이징, 북경, 상하이, 상해, 광저우, 광주, 셴전, 심천
이렇게 4개의 도시를 최근에 이야기하는 중국 4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북경상해는 빼고요. 광저우와 셴전은 이미 광동성 안에 들어있죠. 4대 도시 중에 절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구도 많고 중국 내에서는 가장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광동성입니다. 광주에서 우리가 볼만한 것 중에는 광동성 박물관이 있겠네요. 2024년 4월에는 국가급 박물관에도 선정이 됐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물상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특별하죠. 광동성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박물관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진가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진시 서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역시 광주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의 성씨가 대략 인구수는 5위쯤 됩니다. 중국어로는 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중국 성씨의 경우에는 왕씨가 대략 1억이 좀 넘고요. 이씨도 1억이 살짝 넘습니다. 이 장씨 같은 경우는 1억이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왕리 장이 각각 1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비할 때 그 묘금도 류씨가 대략 6천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진씨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진씨들이 광동성에 72개 현의 진씨들이 모여서 종친들이 자금을 대서 만든 일종의 사당이죠. 절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광동성 민간 공예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중산대학이죠. 여기는 손중산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민주의의 순원이죠. 2024년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대학 학술 순위로는 본토에서는 7위, 세계에서는 72위를 차지할 만큼 명문 대학이 또 이 광저우에 있습니다. 캠퍼스도 광저우, 쭈하이, 셴전에 분산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명문 대학에 속합니다. 자, 중국어 손문, 그다음에 중국어로는 순원이라고 발음하죠. 중국 광동성 출신입니다.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중국 대륙의 특히 타이완 지역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1968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바가 있을 정도로 한중일 3국에 모두 다 추앙받는 보기 드문 위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광주에는 중산기념당도 있습니다. 손문, 손중산의 흔적이 손중산을 기리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역시 광동성과 순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곳은 심천입니다. 원래는 보안현, 바완시엔에서 1979년 시로 승격되고 바로 1년 뒤인 1980년에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에 지정됩니다. 보통 광저우의 이 심천, 그 다음에 주해, 그 다음에 샨토, 산두 이 세 곳을 먼저 경제특구로 개방하고요. 그 다음이 복건성의 하문입니다. 마지막이 해남성이 되는데요. 이 5개 경제특구 중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작은 현이었는데 경제특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오면서 각자 방언을 쓰게 되고요. 오히려 광동어가 별로 통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 됐습니다. 자, 심천에는 여러 가지 소개할 만한 것이 있는데 요즘으로 보자면 이 화창베이라는 화강부계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로 치자면 용산 전자상가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간 1m짜리 카운터에서 억만장자가 탄생한 곳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중국 전자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에는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화교성이라는 곳도 추천할 만합니다. 중국의 화교성 집단, 화교성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테마파크입니다. 그 다음에 심천서성이라고 이 서점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해입니다. 주해 가시면 이 주해 언연은 항상 보시게 되고 사람도 많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루안 해안가에 위치한 거대 석조 조각상인데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전설을 가지고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상을 먼저 기획하고 거기에 전설을 새롭게 각색하거나 만들어내서 조각상을 완성했다. 이런 기획이 아주 특별한 곳이죠. 주해는 마카오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유적 중에는 북경과 관련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원명신원이라고 해서 제2차 아편 전쟁 당시 북경 근처에 있던 인근에 있던 이 원명원은 연합군에 의해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에 타서 소실됩니다. 그것을 1대1 비율로 일부 구간이지만 주해에 새로 설립한 것이 바로 원명신원입니다. 이것 외에도 원명원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절강성에서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이 북경의 원명원을 재건해서 일부를 복원한 곳 바로 주해에 있는 원명신원입니다. 제가 채널 안에서 예전에 그 식문화, 음식문화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동성 하면 이 딤섬이 되게 유명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딤섬은 한자어로는 점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점심과 똑같은 한자입니다. 만두 요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끼니 사이에 먹는 스낵, 군것질 정도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딤섬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만두 요리, 광동성의 만두 요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음료수도 되고 밥도 되고 빵도 되고 케이크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딤섬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딤섬이라는 것이 좀 광동성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명칭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광서성과 광동성의 분기, 분할 지점에 광신현이라는 아주 작은 곳이 지금은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중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광동성에 대해서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래 계획은 8분 안에 10분 이내로 한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간략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하를 합쳐서 20분 좀 넘는 시간으로 광동성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간략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한 중국 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완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중국 이야기 두 번째 광동성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